여러분 안녕하세요. 의료문학 3 7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학기 우리는 서사의학, 내러티브 메디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서사의학이라는 것은 질병과 환자에 관한 숨어있는 정보를 물리적 진찰과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자는 취지의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자의 말과 행동 속에는 무척 중요한 의학적 정보가 숨어있는 게 사실이지요. 환자의 행동 고지를 면밀히 관찰해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은 의사의 기본 역량이기도 합니다.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그런 기술을 연마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학은 의학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학이 의학의 도구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은 의학과의 관계에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더 큰 가치를 지니고 있죠, 문학은. 문학은 인생을 다루고 의학은 건강을 다룹니다. 건강이 인생보다 더 큰 가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생과 건강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여행일 수 없습니다. 그 길에는 넘어야 할 산도 있고 건너야 할 강도 있고 여행자의 직업을 노리는 강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전에 맞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가는 것이 인생이고 건강의 일도 그러합니다. 감염을 막겠다고 미생물이 전혀 없는 무균실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는 이 험난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문학과 의학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문학과 의학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는 협동의 관계일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삶의 문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문학, 또 인생이죠. 문학의 길과 의학, 건강의 길이죠. 반드시 주인공이 있고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인생은 행복을 욕망하고 건강은 편안함을 욕망합니다. 물론 편안함을 욕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극한적인 고통을 감수하기도 하죠. 뭐 아주 마라톤, 철인 경기, 또는 뭐 아주 고통스러운 수술 이런 걸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견뎌내잖아요.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을 하죠.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인생과 건강의 길에는 조력자도 있고 회방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을 생각해 보죠. 춘향전에 나오는 성춘향에게는 향단이와 방자라는 조력자가 있죠.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또 변학도라는 포악한 회방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자 중에서 위암 환자를 생각해 보죠. 위암 환자에게는 조력자가 있어 가족이 있고 그를 도와주는 의료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암덩어리라고 하는 존재가 건강의 회방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는 소설의 주인공처럼 회방꾼을 물리치고 건강을 성취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문학과 의학이 공유하는 삶의 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 삶의 문법이 우리가 하는 공부, 즉 배움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무엇을 배우죠? 무엇? What? 실체, 이걸 배우죠. 인체의 구조를 탐구하는 해부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몸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는 생리학을 배우고,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약리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약과 수술로 질병을 치료하는 내과와 외과 등을 배운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배움의 주인공이 여러분 자신들 아닙니까? 배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이 과정에서 뭘 욕망합니까? 배움의 목적이 뭡니까? 배움을 통해서 욕망하는 게 달성하고자 하는 욕망이 뭡니까? 에, 뭐 점수가 좋은 것 또는 뭐 좋은 학점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그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점수와 좋은 학점은 높은 점수와 좋은 학점은 왜 욕망하는가요? 무슨 뭐 돈 잘 버는 과에 들어가기 위해서인가요?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뭐 피부과나 뭐 성형외과 같이 요즘 말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과죠.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게 많은 그런 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뭐 좋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가성비 좋은 삶이 여러분의 그 배움의 목적인가요? 여러분이 여기서 학교에서 또는 배운다고 하는 것의 목적이 그런 가성비가 좋은 삶일까요? 그런 삶은 행복한 걸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나는 게 이번 학기에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의 실천적 지혜 프로네시스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엇으로서의 지식이보다는 계속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가치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를 묻는, 다시 말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인 것이죠. 배움의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도전도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도전을 극복하면서 극복하게 되면은 어떤 성취감을 얻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성취감을 통해서 성취를 통해서 또 새로운 왜 또는 새로운 어떻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와 왜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욕망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목표인 것이고요. 마르지 않는 샘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자신도 여러분들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저 자신도 요즘에 새로운 배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배움에 대한 배움입니다. 배움에 관련된 배움이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배움에 대한 배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나 스스로 배움을 배움에 대한 배움을 얻는 것도 굉장히 큰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건강도 그렇죠. 완성된 행복과 건강은 있을 수가 없죠. 배움의 지혜에도 끝은 없는 겁니다. 끝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배움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과 행복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추구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뻔히 아는 거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죠? 끝이 열려있는, 내러티브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열려있는 거죠. 결말이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문학과 의학 그리고 배움은 모두 삶의 공통된 문법을 다룹니다. 이 문법이 바로 이야기 구조죠. 이 문법은 아주 먼 옛날 생존과 번식이 굉장히 희귀한 자원이었죠. 그러니까 생존을 하거나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요. 그런 시절부터 진화를 통해서 우리 몸에 새겨진 그런 삶의 법칙과 같은 것이다. 이야기의 문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음식을 구했고 짝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의 구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말만은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몸짓 발짓도 있는 것이고요. 표정이라는 것도 이야기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이런 이야기 중에는 거짓 소통도 있을 수가 있죠. 거짓 말을 소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이 있죠. 항상. 지금도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짓 소통으로 득을 얻으려는 자들이 항상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앞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효용은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배움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그런 거짓 소통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때는 거짓말이 지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은 거짓이 밝혀지기 마련이죠. 자, 이야기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특정 현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예사롭지 않은 차이를 발견해 그 속에서요. 예를 들어 춘향전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춘향이 그네를 타고 있죠. 근데 그 매력에 이도령이 끌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도령이. 그다음 위험한 자를 보자고. 위험한 자는 소화불량과 복통에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움직여진 자신을 객관적 사실과 환경에 비춰서 성찰해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성찰을 하죠. 춘향의 경우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가 신분이 다른 신분제 사회에서 그렇다는 사실들을 성찰할 거겠죠. 이게 과연 이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위험한 자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을 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얻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내가 뭐 너무 맵고 짠 걸 많이 먹어서 위험에 걸렸구나. 그런 성찰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춘향은 어떤 가설을 세웁니까?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났지만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변학도가 핍박을 해도 굴하지 않고 버티는 거죠. 위암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어떻습니까?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는,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서 행동하죠.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을 겁니다. 또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예상했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가설을 수정하기도 하죠. 그리고 새로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성찰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예 처음부터 새로운 현상을 찾아내서 기로 찾아내서 다시 그 사이클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인지, 성찰, 가설, 행동,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리겠서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문학에서의 이야기 구조와 의학에서의 이야기 구조가 동일하다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우리의 배움 속에도 이러한 이야기의 순환 구조가 똑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동물, 호모 픽투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사학자는 이야기는 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밥을 먹고 우리가 살아남듯이 이야기를 먹고 살아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뭐 생각해 보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하는 민족이죠. 한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드라마든지 뭐 방탄소년단이든지 그 속에는 자기들 경험한 이야기들 들어있어요. 특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남이 써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감동을 준다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충분한 맥락 속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압축되고 추상된 그리고 맥락에 배제된 이야기만을 진실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거죠. 이제 그 속에는 삶의 맥락이 별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뭐랑 똑같냐면 반찬 없이 밥과 국만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수학과 과학적 담론 그것 자체는 우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여태까지 큰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 틀림없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밥과 국만 먹어왔지만 이제는 다양한 맛과 풍미가 담긴 그런 식탁을 원하죠. 요즘 먹방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이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추상적 질병이 아닌 환자가 앓고 있는 이야기로 표현된 질병,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배제된 질병만을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돼야 되고 바이오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그 맥락이 풍부한 이야기, 환자의 경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배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뭐 예컨대 수영을 배운다고 칩시다. 수영을 배울 때 물 밖에서 말이죠. 뭐 호흡은 어떻게 하고 팔은 어떻게 접고 암만 설명해봐 소용없죠. 자전거 탈 때 그렇게 해봐 소용없는 거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물과 하나가 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자전거 내가 한 몸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의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몸에 배는 것이야만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든 의료인이 일상적으로 글을 쓰죠. 차트를 쓰죠. 그다음에 증례 보고를 쓰고 논문을 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는 철저하게 주관적 경험이 배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차트에는 SOAP를 쓰거든요. S, subjective, 주관적인 것, O, objective, A, assessment, P, plan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그렇게 쓰는데 SOAP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주관이라고 하는 S가 사실은 객관화가 가능한 주관적 소견만을 적어요. 객관화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아픔이에요.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그 특이한 경험에 대해서는 그걸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의학이. 그래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패러럴 차트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문학적 감수성을 입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에 현재 차트에 문학적 감수성을 입히자. 그래서 이것은 평행 차트를 쓰자는 거. 한쪽에는 지금과 같은 생물학적 얘기를 쓰고 한쪽에는 이런 그 문학적 감수성을 입힌 그런 글을 쓰자는 것이죠. 작성하라고 권하는 거죠. 우리 책의 저자들도 그거 권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질병에 대한 분석적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험을 서사적 역동성을 담을 수가 있죠. 환자 경험의 서사적 역동성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인들은 이 두 차트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오고 가면서 진실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적인 사실들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경험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증례보고 논문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환자 의사 주관적 경험은 철저히 배제되죠. 삶의 맥락에 배주된 건조한 생물학적 사건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건조한 글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고도로 축약된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얘기가 환자가 경험하는 질병의 그 생생한 경험을 대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조한 글쓰기도 필요하지만 이런 과학적 이성을 통한 건조한 이야기에 덧붙여서 문학적 감성을 담은 증례보고서도 필요하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뭐냐면 되게 은퇴한 의사들이 쓰는 회고록이죠. 그래서 그 환자들의 경험을 정리하기도 하죠. 회고록을 통해서. 그래서 후배 의사들이 그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기도 하죠. 그러니까 차트나 증례보고 논문 이런 데 담지 못하는 경험을 이런 회고록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회고록이 그렇습니다만 이 회고록은 선택적 기억을 그래서 거기서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글쓰기는 이제 작가가 된 의사들의 이야기죠.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가가 된 사람들. 예를 들면 셜록 홈즈 이야기를 쓴 코난 도일 의사잖아요. 유명한 의사잖아요. 거기 보면 의사 진단의 이런 그 논리 구조가 추리 소설의 논리 구조가 아주 유사한 그런 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안톤 체홉 같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도 역시 의사 출신이었고요. 최근 현존하는 러시아 작가 불가코프라는 작가도 의사 출신의 의사의 그 많은 경험을 담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가 있어요. 시처럼 함축적이고 그런 그 장르가 없죠. 이제 이거는 좀 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시를 통해 배움이 다루는 지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과 건강과 지혜에 접근할 수 있는 거 시를 통해서 함축적인 뜻을 통해서 많은 글로 쓰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말하지 않은 그런 진실들이 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안에는. 그래서 여기서 체계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모호해요. 시라는 것이 뭐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는 체계가 있다. 분명히 체계가 있다는 거죠. 모호성이 모호하지만 분명히 체계를 갖춘 그런 글쓰기가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명시되지 않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도 강조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 시를 읽읍시다. 잠들기 전에 시 한 편을 읽고 잠듭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한 의사가 되는 첫 걸음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